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이 시작점이 아니라 부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미상이라고 하고요. 몇 가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린이 교육, 아동 교육을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을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에듀테크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 기반의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꼭 플랫폼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이 아이들 또 우리 인간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부는 이제 외부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집어 넣어줘서 넣어준 지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살아갔다면 지금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 지식을 과거처럼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플랫폼에게 의뢰를 하고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창의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사고와 같은 것을 길러내는 게 이제 교육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개념도 역시 외부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식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컨텐츠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새로워진 공부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시 이제 이어지는 과거의 국영수사가의 지식들을 암기하고 소유해서 그 얼마만큼 이 학습자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양적 테스트를 한 게 이제 시험이고 그 시험의 결과를 점수화, 서열화해서 성적표에 표기를 해준 건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은 디지털 매체가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내 손 안에 24시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 인간의 고유의 유니크한 것들을 평가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량적, 수치적 평가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그래서 좀 인성적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전인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패러다임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평가도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가장 이제 좀 문제면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평가 방법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그러한 객관성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서는 한 사람이 평가하고 기계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계적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만의 초, 중, 고에서의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상시적인 평가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시험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 그리고 수업 중, 말하자면 쉬는 시간에도 뭐 과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관찰을 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시적인 평가다. 이러한 프레임이 지금 과정평가, 관찰평가, 수행평가,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응용하고 실행하는 또 아이디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과 또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평가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맞느냐, 선생님이 이제 주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계속 개선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지식 기반 위에 나의 새롭게 재생산되고 창조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지식이 없으면 그런 이제 아무리 단편적인 거라도 그러한 지식들이 없으면 새로운 재창조도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중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100% 지식 위주의 평가를 했고 암기력을 평가를 했고 정확한 정답을 평가를 한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지식을 응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컨텐츠로 나아가는 쪽에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훨씬 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의 평가가 비중이 더 커졌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평가 방식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습자들의 경쟁력 또 이 학습자들의 능력을 지식에다 두지 않고 지식의 응용적인 실제적인 부분에 두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역량 중심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역량이라는 거는 또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누어 본다면 소프트 스킬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한 단어가 공부 그릇이에요. 그래서 공부 그릇이나 역량은 기능적인 학습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공부의 본질은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기술의 발달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좀 하드한 노동까지 계속 했던 거거든요. 지식을 암기했던 것도 하드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국영수사가의 어떤 기능적인 공부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국영수사가의 지식들을 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역량 그릇, 이제 역량과 그릇은 같은 뉘앙스다 이렇게 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역량과 나의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사고 이외에 이제 많은 것들의 그릇이 얼마만큼 키워지느냐. 그래서 이제 공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공부 그릇은 문해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문해력, 두 번째는 자기주도력, 세 번째는 창의융합 사고력,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술적 감성, 다섯 번째가 표출 능력, 그리고 여섯 번째가 협업 능력,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7가지의 공부 그릇이 있습니다. 역량이 결국 공부 그릇이고 공부 그릇은 공부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요소들이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뽑았던 거고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해서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안전한 공간,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자가 편안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도구,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탐색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독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고 부모에 의해서 그 환경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조금 타율적인 독서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아이의 기질이나 적성, 아이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는 환경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좀 새로운 매체니까 관심을 가지다가
나와 맞지 않으면은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환경에서 그 학습자 또 그 독자와 관련 없는 맞지 않는 환경이 들어왔을 때 어느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멀리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결국에는 싫어해서 책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이전에 처음엔 어땠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언제부터 혹시 어떤 계기로 이 독자가 이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그 히스토리를 조금 역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지점이 그 갈등이 해소가 돼야 다시 또 책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죠. 타고난 아이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타고난다 이런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나에게 온 어떤 변하지 않는 기질적인 것, 또 강점적인 요소인데, 독서는 정적인 활동이고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활동이에요. 그렇다면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부모로부터 타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언어적인 능력의 구사력, 표현력도 타고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그 언어를 좀 논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논리 사고력이 좀 강점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지능 같은 경우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고를 입체적으로 하는 게 또 공간지능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 스킬에서 언어적인, 그리고 논리 사고적인, 그리고 생각을 두루두루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지능과 같이 이러한 능력들이 책 읽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강점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다. 그러나 타고나는 것이 전부 다는 절대 아니다. 타고났어도 그것이 개발되고 사용될 환경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 환경이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 그게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자체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우리 집의 물리적인 환경들, 돌아보면 책이 있다, 돌아보면 또 저 방에 가도 책이 있다, 이것과 돌아보면 커다란 TV만 있다, 뭐 디지털 매체만 있다, 그러면 이제 관심도가 향해 가는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과 또 부모의 양육적인 철학과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독서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책을 읽어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뱃속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어떤 환경,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부모의 관심,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정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와 동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가 또 이제 여기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정적인 활동이니까 동적인 정서가 강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신체를 쓰고 싶은 것이 더 강할 테니까. 그래서 차분히 얌전히 듣고 있는다던가, 듣기는 이미 임신 5개월부터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들려줬을 때, 읽어줬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흥미를 더 보인다던가, 이렇게 적극성을 이 아이가, 독자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또는 뭔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시점이 되면 뭐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호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말하고 싶어 한다든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러한 자극을 줬을 때, 언어적인 자극을 줬을 때, 이런 스토리를 줬을 때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네, 이거는 읽어주는 엄마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그 양육자와의 애착과 밀착 관계 속에서
엄마가 조금 관찰력이 좋으시면 아이의 그 재능, 독서 재능적인 거, 아까 말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재능은 있지만 독서 자체가 타고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독서는 환경으로 주어졌을 때 그 재능을 이용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독자로 나아가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한 환경을 주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독서, 책에 대한 철학, 그 중요성, 그리고 우선순위, 이러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독자에게 오는 환경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부모의 스타일, 양육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사실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맞아요.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독서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은 엄마 아빠의 독서, 책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정 기간 관심이 없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갔을 때, 근데 그 선생님이 또 독서에 대해서 좀 애호가예요. 긍정성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자기 반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주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세 이후에 이 아이가 또 새로운 계기, 새로운 환경을 만나. 그리고 친구들이 막 그 책을 가지고 재밌어라 해. 그러면은 인간은 모방 심리가 또 강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계기가 돼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사실은 유전인자만큼 환경이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책으로 만나지 않는 시기부터 책이 환경으로 놓여지는 거예요. 책을 책으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말하는 책이라는 그 용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을 아이한테 주입하려고 하면 흥미보다는 기능성으로 빠지니까 실증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 엄마 무릎에서 엄마와 더불어 그 아이가 책을 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와의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로 만나지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장난감이면서 엄마가 그거를 재미나게 뭔가 자기한테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그건 책이 아니라 그냥 엄마와 정서를 교류하고 엄마와 만나는 시간, 나하고 밀착돼 있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첫인상으로 책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라도 중간에 책이라는 독서가 끊겨도 그 아이의 그 잠재된 책에 대한 좋은 인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성인이 돼서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엄마와 더불어 애착의 도구로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교육 패러다임에서,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독서에도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서를 이제 기능으로만 보고 외부에서 있는 그 지식을 이 아이한테 넣어주고 싶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독서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와 상관없는 책들이 막 들어온다, 이거죠. 좋은 옷이 있어요. 멋진 옷이 있어서 다른 아이가 입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디스플레이 된 옷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걸 사다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사다가 그대로 이 아이한테 착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아요. 팔도 안 맞고 디자인, 그 다음에 컬러도 이 아이 피부톤하고 안 맞고 영 이상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외부의 책, 좋은 컨텐츠들이 아주 많아도 이 아이의 기질과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동안 이 아이가 자라왔던 환경, 관심사,
기호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책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아이의 기호, 적성, 아이의 기질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를 더 발굴시켜 줄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 이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컨텐츠를 연결시키고 컨텐츠가 도우미가 돼야지, 컨텐츠가 주인이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아주 비싸게 그냥 사서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엄마의 역할이 좀 크니까 엄마들은 서점에 데리고 가서 네가 골라, 뭐 읽고 싶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와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 경험치가 굉장히 약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약한 이 아이들이 그 여러 컨텐츠에서 선택한다라는 거는 어른이 이 아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거와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엄마가 그 아이한테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주도권은 적어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미만의 주도권은 부모한테 있는 게 맞아요. 그럴 때 엄마 마음이 아니라 아이 마음을 비추어서 읽어봐야 되고, 아이의 발달 단계나 아이의 성격적인 거, 성향적인 거를 엄마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 컨텐츠를 고르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는,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는 정도.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9대1이나 8대2 정도. 그래서 20%의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 하지만 뭐 엄마가 강제적으로 선택했다라는 리액션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아이를 판단해서 선택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읽을 독자에게 한번 물어봐주는 이러한 뉘앙스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잘못된 선택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독서는 사실은 이제 보통 첫 단계는 글을 읽고 해독하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독서의 단계가 학습, 문해력의 단계하고 일치한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독서와 학습은 굉장히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표면적인 읽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그 해독과 독해가 시작이 되면 맥락적인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독, 독해 단계에서는 그냥 글을 따라가기 바쁘지 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어른은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그 발달 단계가 됐으니까, 지나쳐 왔으니까 되는 건데, 아이들은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독 단계 그 다음에는 맥락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오는데, 이 해독 단계와 줄거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무진장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줄거리를 이해하는 단계도 줄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많은 거, 문장이 단문인 거에서부터 복문으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 과정을 아이가 그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 1, 2단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요게 돼야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의도를 읽는다의 분석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단계가 아주 만만해져야 분석적 읽기가 되고, 분석적 읽기가 될 때 독서를 하는 이유인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독후감도 쓸 수 있는 거지, 줄거리 읽기 단계에서는 독후감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이 된 걸로 끝이냐? 아니요. 나에게 적용이 되면 나의 컨텐츠, 나의 글로 다시 나아가요. 그게 이제 독서의 최종 단계인 창의 독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이러한 단계 속에서 남이 쓴 글을 수용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컨텐츠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판을 가져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 형태에서 책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꾸 수용적인 독서를 하게 만드는데 남이 쓴 그 많은 글들을 내가 수용해서 뭐 어디다 쓸까요?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독서 단계를 엄마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지금 엄마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도권을 가진 엄마가 우리 아이를 많이 관찰해야 되고 우리 아이 내면으로까지 좀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계처럼 뭐 딱딱딱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 아이에 맞게끔 그 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업그레이드 단계가 또 조정이 되고, 또 후퇴했다가 다시 업그레이드 조정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해독은 만만해졌는데 독해 줄거리 이해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도 너무 확인하려 하면은 안 되고, 옆에서 독서를 나누어주는 독서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보여요. 엄마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가 겉으로는 너무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속으로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네, 이러한 조금 능력, 엄마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어떤 엄마들은 읽은 책은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그 책은 절대 못 가져오게 하는 엄마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좀 편견인 거죠. 독서의 편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집단 무의식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독서를 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산업사회의 공부는 양적인 공부였고 지식을 많이 소유해야 되니까 독서도 많이 하는 거를 좋다고 여기는데, 지금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독서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내 걸로 재생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의 장르를,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게 땡기나 보다, 이 분야 여기에 무엇에 이 아이가 관심과 집중을 보이는지, 왜 그러는지 그 아이를 관찰하고 또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아이의 대답을 들어보면서 엄마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한 번에 그 안의 내용이 엄마가 보기에는 단순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는 것 같지만 아이의 내면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게 일어나요. 아이의 머릿속 사고는 지금 조합되고 있고 깊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제 읽었잖아, 다른 거 가져와, 이거는 그 아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 책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주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환경, 잘못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아이의 적성이 그곳에 있는 건 아닌지 엄마가 허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반복해서 읽지만 아이의 내면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마다 이제 독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조금 호기심이 좀 왕성한 아이는 하나를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펼치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하나를 깊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하나에 대해서 만족도가 충분히 느껴지면 이걸 버리는 시점이 옵니다. 조금 옆으로 밀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와요. 그거를 조금 못 견뎌 하시거나 좀 이렇게 참을성이 없다고 할까? 문제시하면 그 아이도 하나의 책을 반복 읽기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좀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응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여기죠. 그 분야에 대해서 통달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여깁니다. 그 스타일인 거고, 그 아이의 책 읽는 방식을 인정해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또 그렇다고 아이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아이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는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그 아이도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책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시 하는 건 만화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줄글로 된 책을 더 어려워하고 만화책만 읽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은 존재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우연히 만나서 읽게 됐는데 어휘도 자기 수준에서 너무 쉽고 이해가 팍팍 오고 약간 흥미와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대화책이기 때문에 쉽고, 그리고 책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도 엄마가 이제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나 책 읽고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의 조합이 아이한테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책만 동경을 하고 그런 책만 읽게 되면 말풍선의 대화체와 줄글로 된 문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그 분석력도 완전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죠. 그럼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우리가 학습에서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때 읽어야 되는 거는 대화체의 글이 아니라 비문학적인 설명 정보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한 분석 능력에 의해서 순간 나의 사고가 발동돼야 되는데, 사고력을 또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분석력은 만화책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차단하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갈증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엄마나 선생님 앞에서는 안 볼 수 있어도 다른데 얼마든지 기회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허용은 해주시되 비중을, 그리고 그 만화책만 읽었을 때 장단점을 아이와 나누시고 줄글로 된 그런 텍스트도 겸해서 읽을 수 있게끔 아이가 만화책만 계속 빠져가지 않도록 조정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근데 그거 엄마가 관심 안 두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그냥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직 성장하는 아이니까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의. 이게 이제 성장기의 발달 단계와 좀 관련을 가지고 단행본의 목적, 전집의 목적을 바라보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 그로 인해서 교육 컨텐츠가 엄청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 독서의 환경을 주는 데에 전집과 단행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굉장히 조금 차별적인 요소인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일정 기간, 약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 길게는 요 기간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기도 어렵고 어떤 한 분야가 전문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만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약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니까, 아기 영유아부터 어린이들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한 바구니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걸 우리 집에 장착해 놓는 거예요, 독서 환경으로.
그래서 일정 시기에는 아이가 골고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우리 집에 많을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시간까지는 전집의 유용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후부터는 아이의 사고가 발달되고 자기의 선택이나 무엇인가 자기의 기호,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요. 그때는 우리 집에 있는 환경 플러스 단행본으로 이렇게 같이 겸하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떤 걸 단행본을 사겠어요? 이 전직 컨텐츠 안에서 내가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의 그 분야의 단행본을 더 추가하고 연결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과 이후의 독서가 이런 방식으로 환경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죠. 아이 중심적인 독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엄마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발달돼서 후기 또는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이제 광고 마케팅 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해진 시대인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의 발달 단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 시기에 읽어야 되는 컨텐츠 전집들이 사실은 보편적인 평균적인 발달 단계에 맞춰놓은 거예요. 고려는 하되 그게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아이들은 일정 기간까지 성장 단계가 굉장히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내 아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치만 외부에서 정해놓은 뭐 필독서라든지 이 단계에서는 전래명작 읽어야 돼. 지금은 창작이야. 뭐 학교 가기 전엔 이걸 읽어야 돼.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꼭 거기에 매여서 사줄 필요는 없다. 사실은 그걸 아이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고 어디를 돌아봐도 어른들, 애들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용하는 시대고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온 아이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스마트폰 사용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디지털이라는 거죠. 사실 저의 고향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그냥 디지털 세상으로 이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기 바쁜 세대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다른 즐거움을 찾지 못했거나 또 이 아이가 조금 방임으로 사실 부모님이 있어도 방임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방임의 주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자기한테 편하고 흥미로운 거에 계속 치중해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환경을 조금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태도, 부모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다 맞벌이이시고 이러다 보니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질 수 있는 환경과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스마트폰 내에 어느 부분에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유익하지 않은 컨텐츠들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카톡에 또는 주고받는 SNS에 빠져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는데 유익한 컨텐츠도 굉장히 많죠. 다른 에너지로 주셔야 돼요. 한 곳에 아직 깊이 빠지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흥미와 재미, 이 자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순환이 되어서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다른 건강한 에너지를 대체해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불평과 불만만 하시거든요. 그렇게는 절대 빠져있는 아이에게 헤어나오게 못합니다. 그래서 독서로 전환을 시키고 싶다면은 엄마랑 아빠랑 온 가족이 독서하는 시간을 단 15분이라도,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아이가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애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아이가 슬금슬금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는 후천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독서에 굉장히 적합한 역량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고 터득하는 게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독서도 후천적으로 환경이 들어가고 그거를 엄마와 더불어 만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배움의 출발은 엄마가 읽어주는 그 행태에서 배움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엄마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 독서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구사하는 시점까지는 엄마나 주변의 그 가정의 환경이 배움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독서도 배워야 조금 더 현명한 독서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독서를 배운 세대들도 아니고, 우리가 국어 공부는 기능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서를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세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독서를 많이 연결시켜요. 독서가 공부의 도구는 아닙니다. 독서는 공부보다 더 본질적인 활동이고, 독서와 역량, 공부로 다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공부를, 양적인 공부를 한 부모 세대다 보니 독서도 자꾸 양으로, 우리 아이가 한 권 뚝딱 읽는 거를 굉장히 칭찬한단 말이죠. 오늘 50권 읽었어, 오늘 30권 읽었어. 그러면 굉장히 궁뎅이 두드려 주신단 말이죠. 그건 아이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읽고 사고하는 행동은 굉장히 정적이고 깊게 들어가는 행동인데, 표면적인 독서에만 양적으로만 아이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죠. 이랬을 때 어느 부분을 칭찬을 해줘야 될까? 우리 아이의 독서에 양적으로 접근하는 부모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양과 질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와의 독서 환경이 시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읽어준다라는 거, 5분, 10분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계적인 프로그램에만 100% 의존한다라는 건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에, 특히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태어나서 요 시기에는 내가 맞벌이를 하는 엄마 아빠일지라도 5분, 10분, 뭐 15분 이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요런 때에 사람하고 관계를 실질적으로 맺어가면서, 그 매개체가 이 가상 시나리오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게 또 독서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대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이 많고 문제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디지털 매체만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위험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서가 전부 다 좋다라고 여기면 이제 잘못된 독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행위 자체를 전부 다 좋다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가짜 독서가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양적으로 접근을 해서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라는 약간 독서 자만이, 학습에 대한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500권 읽었다, 나 1000권 읽었다, 나 우리 집에 몇 권 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독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들여다보기 전에 양적으로 지식의 자만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탐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이 되는 독서가, 많이 읽었음에도 독이 되는 독서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느끼는 걸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또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정보를 탐색하면서 내 거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순환이 됐을 때가 약이 되는 독서지, 나 얼마만큼 읽어서 나 똑똑하다, 이거는 독이 되는 독서가 될 수 있죠. 독서에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행위에는 그냥 무작위로 가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어떠한 목적과 또 목표, 그림이 분명히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책이라는 독서 환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읽으라니까, 선생님이 읽고 독후감을 쓰라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 돼버리고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그냥 빨리 읽어버려야겠죠. 글만 읽으면 되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가 내준 과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 다 읽었다, 나 다 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때 책 자체의 무게감, 책 자체의 중요성보다 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도 먼저 얘기해 볼 수도 있고, 표지를 보면서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한번 서로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더 알고 싶어서 읽게 될 수도 있고, 이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책 자체에만 무게감을 두고 엄마들은 그냥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후딱 읽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책의 목적과 상관없이 글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무엇이 궁금하고,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작은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읽을 때 그 스토리나 그 지식 정보에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분석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걸 탐색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 책을 온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읽는 거는 사실은 독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글만 빨리 뚝딱.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거는 역시 표면적인 독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너의 생각을 물어보면 아직 숙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어렵고, 생각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 내가 읽었으면 됐지 생각이라는 걸 왜 해야 될까? 이렇게 반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몰라, 이렇게 치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짜 독서가로 이렇게 로봇 증후군이라고 하죠. 글자만 따박따박 읽고 해독이나 그냥 독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너무 빨리 읽는 방법은 안 좋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책이 나에게 비추어져야 돼요. 그 책이 거울이 돼서 나에게 반영이 돼서 나에게도 있었던 일, 나의 마음에 닿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적용적 독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거리만 가지고 노는 그런 읽기밖에 안 되니까 나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독이 되는 독서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서 이전에 이 아이의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강점, 적성,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관찰해 보면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의 관찰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쉽게 빨리빨리 나타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잘 찾아지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치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좋은 요소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이 만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또다시 줄 건지, 이것들이 보이면 목표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 선명한 속에 독서라는 컨텐츠가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림이 분명한 독서가 일어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다양한 독서로 그냥 환경인 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자기가 드러나는 시기가 오잖아요. 한 6세만 지나가도 그 이후부터는 자아가 더 성장하고 아이도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기를 만나면서 독서가 오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한 가지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는 독서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분명한 목표가 있는 아이의 꿈과도 맞닥뜨리고 아이의 희망, 무엇에 이제 관심사와도 맞닥뜨려서 만나는 독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꼭 전래명작을 꼭 읽혀야 된다, 이런 이제 의무감으로 책을 구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래명작 컨텐츠는 보통 6세부터 초등학교 한 2, 3학년 요 시기까지는 이제 한 번 정도로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인데, 요때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선악의 어떤 교훈을 만나고 자기의 이제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의 가치관이 발달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구전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좋은 스토리를 선악을 대비시켜서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전래명작이죠. 그래서 그 발달 시기와 맞닥뜨려서 좀 읽고 자기를 비추어 보고 이제 관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선악의 기준을 좀 자기 철학을 가져야 되는 시기니까 전래, 명작, 어린이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한 6세부터 초등학교까지는 필요한 장르이죠. 발달 단계와 이렇게 만나는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후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서가 학습이 결과물 위주고 어떤 기능적인 학습 패턴이니까 독서도 읽는 행위의 포커스가 아니라 읽고 어떤 이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후감을 써야 되는 그 무게감, 노동 때문에 독서에 온전히 빠져들기가 쉽지 않아요. 독후감이라는 거는 표면적인 독서에서 분석적 독서까지 돼야, 이 3단계가 돼야 적용이 돼서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 스토리 안에서 어떤 캐릭터와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갈등 구조가 나하고 비슷해서 그게 마음에 울컥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나져야 독후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거리만 그냥 한번 쭉 읽고 독후감을 쓰라니까 줄거리 요약 쓰기가 독후감인 줄 아는데 그거는 독후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독후감이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이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 텍스트는 고등학교 가야 가능하거든요. 중학교까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책을 굉장히 깊게 나와 만나서 읽어야 독후감이 나와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그러한 과제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글쓰기에 관련된 일인데 아이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어른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되고, 그걸 독후감을 숙제로 써야 할 때는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그 과정, 읽은 과정에서 하나라도 내가 느끼고 건지고 뭔가 만나는 지점, 그거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외부에서. 그 사건을, 그 캐릭터 한 명이 누군지,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만나서 그것만 쓰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와 맞지 않는 거고요. 하나는 책도 기호고 내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목적이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목적과 목표에 벗어난 것들은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안 읽거든요. 뭐 훑어만 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 것이 생기는데, 아직 이제 자기를 만나지 못한 아이가 그냥 외부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책이 들어왔을 때 책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독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독서를 좋아하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얘가 책인지 아닌지 모를 때 독서가 만나져야 돼요. 책이 만나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경험이 일어나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책이 계속 환경적으로 제공이 돼야 계속 이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습관에 의해서 읽는 것도 중독되거든요. 이거를 긍정적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중독으로까지 나가면 계속 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능들이 있어요. 나한테 5살도 있고요, 7살도 있고요, 우리처럼 성인도 있습니다. 그 효능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이 행위를 멈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3이 수능 준비를 하면서도 책을 읽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효능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 아이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좋아하는데, 독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에게 습관이 되어 체화가 된다. 체화가 된다는 건 이제 제2의 천성처럼 그냥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워진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점, 그러한 습관과 체화가 되는 지점까지는 혼자 웬만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이 과정 속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의 환경이 TV 대신 책이 있었고, 우리 아빠가 책을 좋아했고, 우리 엄마는 꼭 잠자리에서 5분이라도 책을 읽어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책을 읽는 나의 이제 습성으로까지 가는,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아이에게 책을 제공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은 거에 대해서 서로 한마디라도 나누고, 이럴 때 이 아이가 이제 점점 평생 독자의 길을 가면서 경쟁력을, 남과 다른 경쟁력을 그 책에서 가져다가 쓸 줄 아는 이제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죠. 기능적인 공부를 한 세대예요. 그래서 외부의 지식을 이제 선생님이 집어넣어주면 이제 그걸 막 죽어라고 암기하고,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 대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 이런 식의 이제 공부를 한 세대인데, 더 깊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요소 중에서 사회에 나를 가치 있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공부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기능들, 그래서 이제 하드한 기능과 소프트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단련시키는 과정, 그리고 인내하고 꾸준히 하는 것들에 힘을 기르는 과정이 이제 공부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 여기서 연마한 그러한 기능들, 갖춘 그러한 능력들을 사회에 나아가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감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게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전인 교육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고, 더 본질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는 없고 국영수사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성적은 그동안에 이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이제 서열화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인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서열화한다라는 건 그거는 대량 생산 산업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서열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학력 패러다임이 강하니까 굉장히 명료했고 아직까지도 그 집단 무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그런 정량적이고 서열화하고 데이터적인 거는 지금 누가 하나요? 플랫폼, 디지털 매체, AI들이 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인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것들. 그래서 공부도 그런 나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성적과 평가는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어요. 자신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성적과 서열이 나는 아니에요. 나와 성적을 동일시하는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능적인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기능을 너무 좋은 기술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전환도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고 필요는 하지만 성적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건 필요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아이를 학습자를 성적과 동일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제 공부의 개념 정리부터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과거 공부에서는 정말 우등생은 딱 이렇게 우등생의 프레임이 딱 있는 거잖아요. 성적도 좋고 착실하고 모범적이고. 근데 지금의 개념에서는 말하자면 공부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다중지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 그냥 지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사회가 현대사회로 넘어오고 발전이 되면서 다중지능. 그럴 때 나에게 발휘되는 유니크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발견하고 발휘하려고 베이스가 되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 자체를 그냥 국영수사가의 어떤 기능성인 그런 걸로만 바라보면 성적도 마찬가지 그렇게만 바라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다른 달란트는 다 묻히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개념이 달라져야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도 달라져요. 이 아이가 말하자면 정말 요리에 관심도 많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고 먹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는 조금 중간 정도거나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 아이한테는 잘할 수 있는 이 아이만의 고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세상이 또는 어른들이 원하는 수학 점수는 낮아도 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은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고 대학이나 자기의 진로 진학을 할 때에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아내면 수학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유니크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지금도 찬반론이 좀 많다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도입되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또 이제 거부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대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기보다 수용할 때 그거의 장단점을 같이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한다고 세상이 퇴보하지는 않거든요.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인쇄 매체로 매일매일 급증하는 지식 정보를 다룰 수 없어요. 그거를 출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치만 이제 전자책에서 주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전 세계가 공유를 하잖아요. 이것은 디지털 매체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매체에게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인간은 디지털 매체 AI가 못하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의 패러다임 개념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합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나만의 것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수용만 하고 그 지식을 담아두기만 하느냐, 내 거, 나의 컨텐츠로 나가느냐, 여기에서 경쟁력과 변별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적표도 바뀌는 거고 평가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기심과 탐색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동안엔 얌전히 가만히 도실하게 선생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애들을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부모의 생각과 완전히 지금은 다른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 플랫폼, 그래서 디지털 매체가 부정적인, 스마트폰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건강하게 쓸 수 있게끔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색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한없는 지식 정보의 바다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가져다가 내 방식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탐색 능력이고, 탐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를 내 거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만나서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쓰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탐색만 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 많은 게 있어서 뭐 하게, 안 쓰면 소용 구슬도 깨워야죠. 그러니까 창의성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 능력과 주도성,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코딩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늦게 시작한 나라고, 지금도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부터 코딩 교육을, 이제 유치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 5세부터도 코딩 교육을, 이게 코딩 교육이 사고력 교육이고 창의 융합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 1위면서도 디지털 폐해 교육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부모님들 인식도 긍정적인 요인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을 더 많이,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이 물건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중립적인 도구예요. 좋게 사용하면 한없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다른 요소로 사용하면 한없이 어떤 사기에도 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에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부정적으로 안 돼, 어디까지 안 될 것이며 어디까지 막을 것이며,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바운더리를 넘어섰을 때 어떠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중립적인 이 대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아이에게 건강하게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를 지켜가면서 또 이용할 거는 이용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기능적인 계산은 인간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칙 연산의 기본 툴은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논의된 지도 무진장 오래된 논의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았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산기를 바로 주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나라는 그냥 3학년 이후부터 주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기는 우리가 허용을 하는 교육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산수의 역할은 도구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수를 기반으로, 수학은 산수가 아니거든요.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요, 분석력이요, 추론 능력이요, 창의성이에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그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자체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자체는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질에 따라서 인생의 질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바뀐 지가 과목명이 바뀐 게 92년도부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산수의 개념으로만 들어가니까 사칙 연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슨 계산기야 애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수학의 공부의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왜 계산기를 쓰는지 그리고 진짜 수학 공부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없는 부모는 극히 만나기 힘듭니다. 전부 다 교육열은 있고 우리가 이 집단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단체적으로 연합하는 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나라의 부모님들보다 교육열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제 이 교육열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난 교육열이 높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교육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무진장 많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정 환경을 보면 모든 게 스마트 하우스거든요. 이게 터치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에어컨을 난방 장치를 켜고 끄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교육에 대해서 좀 자기만의 철학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죠. 대치동, 목동에 정말 그 학교와 학과가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방향성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죠. 그게 나의 방향성이라면. 근데 상위 0.1% 서울대, 의대 이게 기능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학군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라면 나는 없잖아요. 그건 그 자아가 없이 그러한 기능만 어른들, 부모와 선생님의 어른들에 의해서 시스템처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이제 독자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나는 정말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그림이 내 거야. 그러면 굉장히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시스템에 적합한 아이보다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폐해가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강박이나 이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연실색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성 때문에 부정적 강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도 출력은 했어요. 집어넣은 걸 시험지에만. 이게 이제 겉으로 내가 배운 거를 확인하는 걸 시험을 지면으로 이용해서 선다형 시험을 이제 봤던 건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하고 글로 해서 공동체에 내놔요. 그쵸?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의 것과 공동체 것을 협력해서 집단 지성을 이루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마구 쏟아져 나와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움으로 나아가요. 이래서 지금 역량교육에 협력과 소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에서 100대 기업에서 소통을 인재상의 1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너와 나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교육이 강화될 수가 밖에 없어요.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상대한테 소통할 수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융합이 가능하냐. 그래서 끊임없이 인풋의 공부가 끝이 아니라 인풋 된 거에서 아웃풋 되는 공부,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이 앞으로 더 많이 요구가 될 거예요.
말을 자꾸 시켜야겠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말하는 기능적인 앵무새처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논하는 거를 이제 출력한다. 그리고 글도 나의 생각을 이제 출력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질문이 좋으면 생각은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나와요. 입력이 된 게 차고 넘치면 출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출력이 잘 안 된다는 건 입력된 재료가 없다라는 거고 뭔가 나올 수 있는 자극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들어오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오는 게 좋은 양질의 것으로 나가려면 뭔가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자극이 질문이다. 인간 자체가 질문하면 생각하게 돼 있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유니크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 우주에서 제일 특이한 존재로 태어난 거 맞거든요. 쌍둥이도 서로 다르고. 그럼 나의 유니크한 게 찾아지면 공부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공부했을 때 진짜 공부가 일어나는 거죠. 예, 왜 성인이 되어서 다시 대학 가고 뭐 박사까지 가고 막 대단하다 우리는 이러지만 자기의 유니크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나오게 한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일무이하고 유니크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해주는 존재가 저는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니크함을 찾아내는 게 공부와 연결이 되고 경쟁력, 사회적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경쟁력으로 나가는 거니까 없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거다. 그러면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 다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죠. 그러한 도구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하나의 도구예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모님이 특히 이제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와 자식은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요. 태어나서도. 한 6개월 미만은 완전히 엄마가 아기고 아기가 엄마인 시점이 있거든요. 이러한 시기부터 아이를 성장시키는 이 과정에서 아무리 직장을 다니느라고 이 아이를 보는 시간이 적어도 엄마 아빠가 자기의 기질을 유전인자로 넣어주고 이 집의 환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 도구는 현상적인 걸 측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이게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70% 정도는 엄마 아빠가 성장 과정, 그러니까 단박에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의 성질, 물건에도 성질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질, 특성, 특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도구를 이용했을 때 매칭되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결합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더 깊이 제가 이렇게 엄마는 매의 눈이 되어야 된다. 이 아이가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엄마의 내면에서는 계속 이 아이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게 아이한테, 아이 인생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죠. 대부분이 유니크하지 않다. 유니크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유니크한 그거를 못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집단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학교는 다 다른데 다녔고 지역도 다 다른데 살았는데 학교의 분위기를 갖고 우리가 대화를 100명이 해봐요.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실 선생님, 그리고 배운 과목, 내용. 이러니까 유니크한 존재로 태어난 그 특수성이 다 사라지고 감추어져 있고 다 외부의 동일한 것들로 이렇게 딱 셋업해 놓은 듯한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움이고 이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아이마다의
개성과 적성을 그 유니크함을 찾아주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요즘에 이 새롭게 등장한 우리나라의 이게 광고 문구를 보니까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거를 지금 넣어주기 시작했잖아. 우리가 그전에는 옳고 그름으로 정답으로 딱 분리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 아니야, 틀린 거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른 것도 필요한 거고 존중해줘야 돼. 이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도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없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아이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동일하게 키워요. 그거인 거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른들의 관점,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관점 프레임을 아이한테 다시 주거든요. 그리고 부모여도 부모만의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자꾸 아이를 인도하고 리드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유전인자와 우리 아이의 유전인자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라나온 환경도 나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예요. 나와 다른 아이예요. 나의 것을 이렇게 무조건 준다고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아이, 이 아이 자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훈련이 잘 안 되지만 나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이 자체의 중요성, 우리가 얼마나 많은 컨텐츠에 둘러싸이고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한테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밖에서는 좋다 그러고 후기가 좋아도 이 아이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 자체를 인정해주고 들여다보고 관찰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도구가 들어와야 되는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사회의 방향성을 보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잡아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사회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했고 이래서 조금 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각자가 자신의 것을 찾아서 널려있는 것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도 이 아이가 스스로 갖출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이 시작점이 아니라 부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과 의지와 부모의 방향성, 부모의 철학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가, 엄마가 퍼스트 멘토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쓰는데, 태어나서 최초의 선생님, 교실, 교육의 환경이 엄마, 아빠,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의 포커스는 가정교육에 가 있지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가 있지 않아요. 그들도 이용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중은 가정교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퍼스트 멘토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가 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부모가 없어도 영향을 받아요. 이 부모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영원한 멘토라는 거죠. 우리가 위인전을 잘 사줘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모델이 되는 위인이 엄마요, 아빠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